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보육원에서 퇴소해 현재 28, 여전히 자립 중인 허진이입니다. 저는 박강빈이라고 합니다. 만 18세에 퇴소를 했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바로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손자영이라고 합니다. 18살에 퇴소해 현재 28살, 여전히 자립 중인 손자영입니다. 저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퇴소해 현재는 29살이 된 신선입니다.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후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아저씨에게 나의 18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저씨가 보낸 18은 어떤 시절이었나요? 꿈을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까 고민한 시절이었나요? 학업 스트레스를 떨치고 싶어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했겠죠. 하지만 나의 18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보육원을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했고 성인이 아님에도 성인으로 살아야 했던 18 어른으로 살기 시작한 시절이었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18 어른. 오늘은 용기 내서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대구에서 생활하는 18 청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3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나는 18 어른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육원을 입소하기 전의 기억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뭐 늘 그냥 같이 보내는 게 당연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놀이공원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놀이공원에서 저희는 모두 같은 유니폼에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선생님 한 분을 따라가면서 길 잃지 않게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노는데 저에게 이제 펼쳐진 장면은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뭐 팝콘이랑 뭐 솜사탕을 들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쟤는 왜 나랑 좀 다르지? 라는 어떤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무엇일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보육원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처럼요. 보육원에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도 있지만 원가정이 있어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들어온 아이도 있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돌아가셔서 혹은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들어오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저씨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어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이유로 보육원에 들어와 함께 자란 우리. 처음엔 여느 아이들과
다른 환경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아주 어린 4살에 보육원에 들어온 강빈이도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보육원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인생의 첫 기억이 그냥 보육원이거든요. 4살이 되던 해에 입소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그 가정에 있었을 때 기억은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입소할 때 그 생활지도원 선생님들과 같이 보육원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이동했던 순간들이,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되게 산골에 있는 보육원이었었거든요. 그 영종도 아시죠? 그 인천국제공원 있는데, 근데 거기가 그 신도시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시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로는 산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에서 또래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경험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이모라 부르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서 매미 소리가 들려오는 시골 보육원을 걷고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첫 장면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새 학교도 가게 되었다. 자자 얘들아, 늦겠다. 어서 타고 학교 가야지. 회사에서 자동차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학교 오가는 길이 참 편해졌다. 그치? 네, 선생님. 세차 타니까 진짜 좋아요. 으아, 세차 냄새. 근데 수영이, 너는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근데 너는 괜찮아? 뭐가? 버스에 회사 이름이랑 우리 보육원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 사실 나는 내가 보육원에 있다고 일부러 말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보육원까지 다 표시나는 버스를 타고 다 같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러면 사람들도 알 거고 어느 보육원에 있는지도 알 거 아니야. 거짓말은 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꼭 표를 내고 싶지도 않아. 그건 그래. 근데 차에서 내리면 애들이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지거든. 잠깐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숨고 싶을 때도 있어.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제 제가 외부로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이제 외부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동네가 좁기도 했고 이제 학원이 끝나고 이제 보육원을 들어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뛰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친구들에게 내가 보육원에 산다는 걸 안 들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소문이 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또 알아가지고 놀랬었어요. 저희 보육원이 이렇게 가파른 언덕 위에 엄청 큰 하얀색으로 지어진 큰 건물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보여가지고 너네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사는 애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기 약간 그런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이렇게 좀 놀림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약간 조금 그런 걸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언덕 위 하얀 집에 사는 애? 그래, 나 언덕 위 하얀 집에 사는 거 맞아. 그게 뭐가 어때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을 때 이렇게 맞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자영 친구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저 차별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좀 다른 아이구나. 느낄 뿐이었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아저씨. 예전에는 보육원에 있는 우리에게 고아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들 눈에 외롭고 안쓰러워 보였을 거라 생각은 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근거 없는 편견과 선입견은 갖지 말라고 왜 우리는 당당히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편견이 되게 많거든요. 고아라는 편견이 되게 많은데 그런 편견들이 너무나 오래 쌓여왔을 뿐이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모습들만 많이 보여져 왔고 자립준비 청년들도 계속 숨다 보니까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사자로서도 더 많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나는 다른 방향에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오히려 책임감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저씨, 고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아와 커밍아웃을 합쳐 부른 말인데요.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육원에서 살았다는 걸 고백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보육원 출신임을 얘기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아저씨, 우리가 너무 앞선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봐요. 정작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너무 깊이 고민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갖는 또 다른 편견일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들아, 오늘 우리 집 가서 같이 숙제할래? 우리 엄마가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강빈아, 너도 가자. 빨리 숙제하고 축구 한 판 하면 재밌겠다. 갈 수 있지? 근데 나는 오늘 집에 일찍 가야 해서 미안한데 다음에 같이 갈게. 왜?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같이 놀자 해도 맨날 일찍 가면서. 같이 가자, 비나. 야, 너 없으면 축구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야.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 아니야.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안 돼. 재밌게 놀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나는 이쪽으로 가거든. 나 먼저 갈게. 야, 강빈! 너 이제 그쪽 아니잖아. 마마 맞는데. 야, 너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너 저기 하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거기 천혜보육원이잖아. 너네 집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아저씨, 그렇다고 보육원 생활이 그저 어두운 것만은 아니에요. 든든한 가족처럼 오롯이 나를 알아봐주는 존재도 있으니까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양육 선생님은 내가 외롭거나 슬플 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내 편에 서서 나의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신선 친구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집 앞에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주머니에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챙긴 것 뿐인데 주머니에 혹시 뭐 훔친 거 아니냐 꺼내봐라 이렇게 해서 다 꺼내봤는데 사실 훔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과도 못 받고 그 마트를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시설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마트로 당장 가셨어요.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화를 내시면서 왜 아이를 이렇게 의심하고 사과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막 하면서 따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저한테 보육원에 산다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좀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느 아이들과 조금은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 청년. 그때 우린 18 어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밀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2,000명에 가까운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오고 있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10,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와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빈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관점에서 또 봐야 되냐면요. 가정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의 반대말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일반 청년, 비자립준비 청년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보호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보호자가 살아있어도 보호자로서 역할을 못할 때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딱 법적인 차이는 딱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보육원에 살았으니까 뭐 이럴 거야 라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을 뭔가 사회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수동적인 계층이 아니라 그냥 청년의 한 형태이고 한 가정의 형태이다라는 게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도 아시죠? 지난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종료 나이가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이 되었어요. 그러니 18살이 되어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자립 시기를 좀 더 늦출 수 있게 된 거죠. 자립의 주체가 시설이 아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우리가 된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는 시설의 재량이 아니라 개인이 난 자립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하면은 만 24세까지는 퇴소를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조금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나 너무 두려워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시설에 머물래라고 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사실은 불안도 덜어지고. 자립준비 청년 친구들의 어떤 정서를 확인을 해보면은 19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고 적게는 5년 정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퇴소를 하고 싶거든요. 빨리 시설을 벗어나고 싶고 빨리 자유롭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자립이 두려운 친구들한테는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이 법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개정되기 이전 아동복지법 제16조를 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960년대라고 하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만 18세 퇴소 이 청소년 이 기준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다. 근데 1960년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만 18세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집도 장만하고 가족도 꾸리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 18세는 너무 연령이 어리고 물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장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빠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할 때 자립준비 청소년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머무르고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자립할게요라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다라는 그 의견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동의하셨어요. 그렇다. 만 18세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것을 만 24세까지 연장하는 개정 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통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나이 18, 민법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속하는 18 어른이 만나야 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예요. 세상에 태어나 사람은 누구나 이방인이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외로울 수 있고 또 고독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저씨, 그런 이방인들 틈에서 우린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시설의 문을 나오는 순간 나는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얼음나라에 핀 선인장 같았고 모래바람 황량한 어쩌다 사막에 던져진 펭귄 같았다. 어서 오세요. 자, 뭐 드릴까? 이불이랑 베개 사러 왔는데요. 아하, 그 종류가 많으니까 한번 쭉 봐요. 그 가격대는 얼마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드릴까? 그 찾는 소재가 따로 있어요. 디자인은 어떤 걸로다가? 요즘 아가씨들은 무늬 없이 아주 깔끔한 것도 좋아하던데. 그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내게는 이불 하나 고르는 것도 넘어야 할 산처럼
높게 느껴진다. 단체 생활을 하며 어느 하나 내 의지대로 선택해 본 적 없는 나.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이 모든 걸 이제 혼자 해내야 한다. 그렇게 나는 혼자였다.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립할 준비가 될 때 사회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 너무 무리한 욕심인가요? 그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저씨는 아실까요? 국민통합위원회 정순들 특위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그 생애 발달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연령도 대학을 가는 20세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한다 그러면 그게 지금 24세도 아니고 한 거의 29세 뭐 하여튼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18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고 아직은 좀 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없고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 이들 앞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직은 사회적으로 어른으로서 살아갈 만큼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보고요. 부모님들이 채워줄 수 있는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18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자립을 도와줄 것인가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 가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많이 이뻐졌다. 보육원에서 아주 나온 거야? 집은 구했고?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근처에 방은 구했어. 아, 일자리를 못 구했구나. 퇴소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자립정착금은 아직 그대로 있겠네? 그렇지. 자립정착금이랑 나 후원해주시는 분이 준 후원금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큰 돈이 있어 봤어야지. 다들 돈 관리 잘하라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고 고민이야. 그럼 가영아, 너 그렇게 큰 돈 그냥 꾹 움켜쥐고 있지 말고 저축 같은 건데 투자 한번 해보면 어때? 투자? 내가? 내가 어떡해.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에 함부로 투자하는 거 아니랬어. 당연히 주식이나 코인에 안 되지. 너라서 얘기하는 건데 나 사실 돈 좀 벌었거든. 아주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안 가볼래?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안정되게 살 거야. 수익 완전 빵빵한 투자니까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그건 좀... 내가 정말 아까워서 그래. 일단 가서 설명회 한번 들어보자. 돈이 돈을 번다고 목돈 있을 때 도전해보는 거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안 그래? 혼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악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께서 뭐냐면은 이제 좀 외롭고 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굉장히 막 보살펴 줄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유기하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학대했던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친인척이 나타나서 이 돈을
노리고 나타나는 자들도 있어서 이렇게 물론 지금 정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액수를 점점 늘려가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아주 좋은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완비가 되어야지만 이들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자립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하다. 2022년 8월 25일 광주의 보육원 출신 친구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에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세상을 원망하며 난 왜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 친구는 아마 수없이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아저씨,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기만 해요. 키다리 아저씨, 그래도 세상에는 아저씨처럼 좋은 어른이 더 많다고 믿어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정재국 친구는 보육원 퇴소 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18 어른인데요. 정재국 친구에게도 아저씨처럼 멋진 키다리 선생님이 계셔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되게 오랜만이네요. 살은 좀 뺀 것 같다. 배는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술 빼? 요즘은 술 안 합니다. 진짜? 네. 훌륭하군. 반갑다, 야. 앉아라. 네. 제가 보육원 살 때 그 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많은 도움 주셨다가 이제 저가 퇴소하고 과장님 또 이직하시고 그 뒤에도 저한테 사적으로도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김영조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후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그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 언제까지 후원할 거냐 왜 하냐보다는 그냥 삶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2009년에 각자 인생에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이제 헤어진 적이 없는 인생의 동행자로 아마 쭉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또 성인이 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좀 이제 늙고 이러니까 안 만나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맨날 만나면 그러잖아. 나 몰차 만든다. 정재국 친구와 김용주 선생님의 관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저씨? 단지 후원을 하고 후원을 받는 관계로 설명하기엔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 너무 큰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정재국 친구가 사회에 나와 시작한 첫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멘토였어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저는 힘들어서 전화가 와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얘기가 순조로운 어떤 결말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서 떠밀리듯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거를 나올 때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그 음성이 그걸 충분히 느끼게 했고 또 저도 살아온 시간 동안 그렇게 떠밀려왔던 기억들이 또 함께 오버랩되고 그거를 온전히 혼자 견딘다는 게 너의 그 삶의 무게가 나한테 다가왔었고 함께 아팠던 기억이 나네. 네. 그런데 또 무던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무던하게 그 과정을 잘 넘기고 취업을 해서 너무 기뻤던 기억까지. 아저씨, 정재국 친구와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갈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그 진심에 감사하는 마음 덕분이라 생각해요. 보통 시설 나온 친구들이랑 보육원에 있던 선생님이나 후원자님이나 연결이 좀 끊기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되게 만들어주시고 연락도 잘해주시고 애들 모아가지고 볼링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주시고 또 그랬거든요.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이 보육원에서 만난 정재국 친구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네가 아니었다면 나의 그 1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했었을까? 가능했을까? 아니다. 특히나 재국이는 케어하는 대상자라고 한 번도 느낀 적도 없고 사실상 아니었고 어떤 변화 앞에 보통 저항이 많은데 재국이는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설명하면 그거 괜찮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도전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아이. 정재국 친구를 보면서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도 용기를 냈다고 해요. 키다리 아저씨,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양 본 적 있으시죠?
날개가 도는 모양을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세찬 바람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은 정재국 친구가 후배들에게 바람개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100마디보다 살아냈던 형의 한마디가 진짜 임팩트가 있단 말이죠. 기억나는 게 선배 중에 한 명이 나가면 딱 2개다. 하나는 가난과 만날 것이다. 하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래야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그때 태수아동에 와서 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우리는 아니야, 준비하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설탕 발림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지만 진실이 그렇다. 근데 실패가 가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일어서려면 스스로의 힘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돕는 후원자님들도 함께 이렇게 2가지 양날개가 필요하다. 좋은 선배로서 역할을 충분히 그 바람개비 꼭 하기 바래. 네,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공한 경험뿐만이 네. 아니라 내가 왜 뭐 때문에 힘든지 실패한지가 오히려 더 그 선배처럼 난 입에 못 담았던 가난할 거야, 실패할 거야 한 얘기를 하니까 아 저거다 싶은 생각을 그때.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당황하지 않도록 바람개비가 돼주고 지붕 없는 집에 살아도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헤쳐갈 수 있는 정재국 친구와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 아닐까요?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이야기를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표현이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맥락인데, 집은 집인데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다 맞는 거지, 바람이 불면 다 추운 거지, 햇빛 너무 뜨거운 거지. 집은 집인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붕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게 지붕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처럼 안정감 있는 삶의 기둥들인데, 내가 지붕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고 좀 함께 내 옷 같이 덮어주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그랬던 기억도 이번에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라도 네가 나를 만나줘가지고 못다한 그런 내 사욕을 채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나에게 특히 너는 삶의 방향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잡았지만 사실 막막하고 이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너가 아니면 사실은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네가 있어주니까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고.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의 바람대로 정재국 친구도 또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어떻게든 복지계에서 큰 일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큰 일이란 게 아마 제도적으로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깊이 공감하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성과, 취업 얼마나 했느냐, 자격증 얼마나 땄냐를 내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오늘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 과정이잖아. 그걸 바라봐주는 어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 근데 말하고 보니까 되게 거창한, 사실 거창한 게 아닌데, 그지? 그냥 일상인데.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가 보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님을 얘기해주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봐주는 어른. 아저씨도 제게 그런 멋진 어른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오히려 저한테 선물 같은 분이시고, 확실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도 제가 뭐 연락처 있는 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이잖아요. 10명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거는 나에게 좀 기회다. 이거는 제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고 삶이니까 그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수 있는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과 정재국 친구, 그리고 나의 키다리 아저씨, 모두 하늘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아저씨,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이 자립준비 청년을 지키고 싶은 이유는 또 있었어요.
이 일들이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됐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잖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이 길은. 네. 이 길은. 네, 사회 나가보면 평균 엄청 대박입니다, 진짜. 장애인도 지금 좋았다 하잖아. 평균 엄청 대박입니다, 진짜. 학대로 들어왔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막아내야 됐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진실이나 아이 마음보다 법이 먼저고. 그래서 이 한계가 분명히 그리고 질환이 있고 알코올리즘이 있고 다시 원가적으로 이게 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한 친구는 그래요, 막. 근데 그 현장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얼굴로 오죠. 염색해주고 막 운동화 비싼 거 사주고 엄마랑 있을 거다 이렇게 막 들떠있는 상황인데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원하고 엄마 같이 살겠다 하고 의학이었어요. 돈 볼랑 그냥 사기치거나 어쩌다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쁜 어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어른, 키다리 아저씨. 원더우먼 같은 키다리 김용주 선생님을 보면서 대구에 살고 있는 정재국 친구는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가는 말이 고와에 오는 말이 곱다라든가 뭔가 공수래 공수거라든가 뭐 이것저것 말을 듣는데 분명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희망하는 게 있다면은 후원자님께서 저 같은 학생들, 청년들 많이 도와주시면서 신경 써주시면서 되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제 그 뒤에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꼭 멋진 사람이 돼서 다음에는 제가 밥도 사드리고 맛있는 걸로 얻어 먹겠습니다. 비싼 걸로. 네.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처럼 나를 응원해주는 후원자분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누구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나오면 마치 생존 게임을 치르는 것처럼 생계를 걱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사실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대책 마련으로서만 이런 지원 제도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가도 금세 그만두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본인이 경험한 편견도 있을 거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취업 자리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꿈을 더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이런 해결책으로서만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몇 년 전에 나온 조사 내용을 봤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이 한 달 받는 임금과 취업률은 다른 청년에 비해 낮았지만 실업률은 8%나 높았어요. 또 살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다른 청년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이 3배나 높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불과 이틀 전에 보육원 동생 친구가 또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식장을 또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지만 보름 동안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 친구가 평소에 친구들과 연락도 단절을 하고 소식이 전해질 만한 어떤 그게 없었던 거예요. 뭐 뉴스에도 나온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며칠 동안 보호자가 없어서 발견이 되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일들이 몇 번 간혹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죠. 보육원을 나와 처음 만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자립준비 청년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앓거나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립이 느려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힘듦을 가지고
자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다라든지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만 25세가 되면 마구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선진국에는 몇몇 장애와는 다르지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립 준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좀 잘 마련돼 있고 그들을 채용을 해서 정말 좋은 성인이 잘 보살피면서 아이가 이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업에도 주고 아이에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시간이 걸려도 힘들게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이끌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하면 세상은 절대 홀로 서는 곳이 아닐 거라 믿어요. 홀로 서기가 아닌 서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겠죠? 보육원에서 공식적인 자립이 가능한 나이 18. 아저씨, 자영 친구에게 18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나이라고 해요. 자립준비 청년을 보통의 청춘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립준비 청년이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우리가 불쌍하게 자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보통의 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또 퇴소를 하면은 보통의 청춘들과 같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의 청춘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And so this is Christmas. And what have you done? 얘들아, 여기 좀 모여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저 허진이에요. 며칠 전에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 전 보호기간이 끝나고 자립을 시작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야지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보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요. 모두 함께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싶은 일까지 같을 순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한 친구와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어른들과 지금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키다리 아저씨, 제가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저의 꿈은 그냥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좌절을 할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힘을 내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적인 꿈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저한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꿈이에요. 지금은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기가 18개월이에요. 아기가 그 찰나에 뭔가 어떤 귀여운 짓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18개월이 된 우리 아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와 눈 맞추며 활짝 웃는 얼굴도 정말 사랑스럽고 제법 또렷하게 말하는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데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건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는 막연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아기는 엄마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게 곁을 지켜줄 수 있게 열심히 사는 것,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좋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뭔가 좋은 어른은 뭔가 누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친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주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처음 본 친구한테 각을 잡고 멘토링을 해주려면 부담을 느껴. 그냥 밥 한번 먹자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응원 한마디보다는 그냥 밥 한번 먹자 정도로. 그리고 또 보면 또 이야기 나누겠죠. 밥 한번 먹자. 그 한국인. 예. 근데 저는 진짜 먹습니다. 오늘도 신사역에서 먹거든요. 키다리 아저씨, 지금까지 들려드린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 어땠나요? 성인이 아님에도 성인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의 18 청춘. 저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 그리고 제국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에 맞서 사회로 쫓기듯 던져진 18 어른인 우리들. 더 이상은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삶을 헤쳐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18 어른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언젠간 저도 누군가에게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도 응원해 주실 거죠? 이제 이 질문을 남기며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까? 흔들리는 우리들은 머무를 쉼터를 빙빙 찾아가네. 2023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나는 18 어른입니다. 기획 최병윤, 내레이션 허진이, 구성 여선정, 연출의 조은미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신 18 어른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 정재국님, 그리고 키다리 선생님 김영조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말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아름다운 재단과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 관계자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18 어른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은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